만인지적, 모든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지략이나 용맹이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초평 항우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라는데, 중국에서는 관우, 장비, 항우 등 여러 장군들을 만인지적이라 부르며 그들의 활약을 자랑하지만, 워낙에 부풀리는 걸 좋아하고 뻥의 나라로도 불리는 게 중국인 만큼 역사에 기록된 영웅들의 활약을 믿기 힘든 부분이 많죠. 하지만 왕의 실수나 단점까지도 기록하며 과장을 피하고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에도 가히 만인지적이라 칭할 만한 독보적인 무공을 자랑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척준경입니다. 척준경은 황해도 곡산 출신으로 가난한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말단 병졸에서 시작해 무예 실력과 전투에서의 공훈을 인정받아 고려의 최고 정부 기관인 중서문화성의 차관까지 지낸 인물로 말 그대로 칼 한 자루로 성공한 인물인데요. 그래서인지 척준경을 한국의 소드마스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는 척준경의 후손 척사광이 곡산검법을 사용하는 검술의 달인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국의 소드마스터 혹은 한반도 최강의 장수라 불리는지 살펴보면, 1104년 초 하얼빈 일대에 거주하던 여진부족 완안부와 임간이 이끄는 고려군 간의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고려군은 대패하여 태반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척준경은 사령관인 임간에게 말 한 필과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그는 품계도 없는 병졸이라 상관에게 무례한 요구를 한 것으로 군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임간은 상황이었던지라 척준경의 요구를 들어줬고, 척준경은 적진으로 돌진해 적장 한 명의 목을 베고 아군포로 2명을 되찾았으며, 후퇴를 하면서도 적장 2인을 추가로 사살하여 적들의 추격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의 공으로 그는 천우위 녹사 참군사라는 벼슬을 받기도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상관에게 무례를 범한 죄로 투옥되기도 했는데, 이때 척준경의 무예를 눈여겨본 윤관 장군이 그가 다시금 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직을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이후 임간 장군에 이어 윤관 장군도 여진족에게 패배한 데다 여진족의 세력이 계속해서 커지자 고려는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기로 결정했는데,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기병에 대항할 수단이 절실하다고 느낀 윤관 장군은 여진 정벌용 특수부대 별무반을 조직했고, 척준경은 자신을 인정해준 윤관 장군을 따라 별무반에서 활동하며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그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되는데, 1107년 석성공략전에서 거센 여진족에 저항해 석성을 쉽사리 공략하지 못하고 있던 윤관 장군, 이때 척준경이 홀로 방패를 들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 두세 명의 여진족 추장을 베어내 진영을 흩뜨렸고, 이 틈을 타 공성병들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08년 1월 가한촌 병목 전투에서는 해퇴한 여진족을 추격하던 윤관 장군이 적의 함정에 빠져 대부분의 병력이 몰살당하고 부사령관인 오연총은 화살까지 맞게 되었는데, 다른 전투지에 있던 척준경이 약 10인의 별동대를 이끌고 윤관 장군을 구출하려 하자 동생 척준신이 자살 행위라며 이를 만류했지만, 척준경은 나는 이미 나라에 몸을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버지를 모시는 건 내게 맡기마 라고 말하고는 끝내 적들에게 돌격했고, 그 결과 윤관 장군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 지원군이 도착해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윤관 장군은 척준경에게 부자의 인연을 맺자고 할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의 무공을 인정했다고 하니, 당시 척준경이 보여준 무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후 영주성 전투에서도 적의 격렬한 공세에 농성을 하며 버티는 불리한 상황에서 소수의 별동대를 이끌고 출정해 적을 몰아내고 19개의 수급을 취했다고 알려지며, 회령 전투에서는 여진군에게 기습을 당해 고려군은 크게 패하고 척준경의 상관인 왕 장군은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구원에 나서 여진군을 격퇴하고 철갑말을 노획해 왕지 장군에게 선물해 주었다고 하죠. 웅주성 전투에서는 적에게 포위당해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홀로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 적진을 뚫고 고려군의 본대에 구원 요청을 하여 웅주성을 포위한 여진군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활약을 살펴봤는데요. 한국사에 등장하는 명장들의 대다수가 지휘관의 자리에서 전략, 전술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는 전략과 전술뿐만 아니라 소수의 별동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돌진해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하고 적들을 섬멸하는 순수하게 본인의 무력만으로
전황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한반도 최강의 장수라 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진 정벌이 끝난 후 그는 거듭된 전공과 그가 구해냈던 고관들의 추천으로 승진을 거듭해 지휘관 계급인 병마부사 병마사를 거쳐 1123년에는 재상의 지휘인 이부상서 참지정사, 마지막에는 고려의 최고 정부기관 중 하나인 문화실랑의 차관급 직책 문화실랑 평장사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가난하여 제대로 된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젊은 시절 오랜 기간을 방황하며 지내다 늦은 나이에 하급 병사로 벼슬길에 올라 독보적인 전공으로 문화실랑의 차관까지 올라간 걸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출세한 신화적인 장수로 기억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건 권력자들은 전쟁 영웅을 그냥 두는 법이 없었고 척준경 역시 이를 피할 수는 없었죠. 척준경의 전공을 눈여겨본 고려 최고의 권력자 이자겸, 그는 14세에 즉위한 인종의 외할아버지로 어린 나이에 왕을 보필한다는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척준경을 높은 관직에 추천하고 자신의 아들을 척준경의 딸과 혼인시켜 전쟁 영웅인 척준경과 사돈을 맺었으며 자신의 두 딸을 손자인 인종과 결혼시키면서까지 권력을 키우려 했기에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데요. 결국 자꾸 정치에 간섭하고 이모까지 자신과 결혼시키는 외할아버지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인종은 이재겸을 제거하자는 뜻을 내비쳤고, 이에 김창과 안보린 등이 척준경의 상관이었다가 부하가 돼 불만을 갖고 있던 장군들과 함께 이재겸의 세력을 공격하여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과 아들 척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금세 이재겸과 척준경에게 전해지게 됐는데, 왕당파의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당황한 이재겸과는 달리 척준경은 동생과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뒤 무장을 갖춰 궁궐로 향했고, 왕당파는 그를 저지하려 했으나 여진족을 상대로 무쌍을 짓던 척준경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인종이 직접 척준경을 중재하려 했지만 가족의 죽음으로 분노한 척준경은 인종까지 위협했기에 사태를 주도했던 왕당파의 인물들은 척준경에 의해 축출당하거나 처형당했으며 궁궐은 불에 탔고 인종 역시도 이재겸에 의해 유폐되다시피 하며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죠. 하지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법. 살아남은 왕당파는 이재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해 둘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으며 인종은 그 틈을 타 척준경에게 자신의 칼이 되어달라 회유했습니다. 과거 여진정벌에 나섰을 당시 자신이 가졌던 고려에 대한 충정심이 떠올랐던 건지, 혹은 권력에 지나친 욕심을 보이는 이재겸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인지 왕의 회유에 고심하는 척준경. 그런데 그의 결정에 쐐기를 박은 것은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재겸의 아들 이지연의 노비와 척준경의 노비가 언쟁을 하게 되는데, 이지연의 노비가 척준경의 노비를 향해 척준경은 왕을 능멸한 죄인이니 관노로 정몰됨이 마땅하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재겸이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어 분노한 척준경은 왕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결국 왕당파와 함께 이재겸의 세력을 몰아낸 척준경은 이재겸 제거에 큰 공을 인정받아 현대 국무총리급 직책인 문하시중에 임명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인종은 척준경을 추충전국, 현모동덕 위사공신, 범교태사, 수태부, 문하실랑, 동중서, 문화평장사, 한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상주국으로 삼고 의복, 금, 은, 노비, 땅 등 막대한 포상을 내렸으며 1126년 윤 11월에는 척준경의 초상을 공신당에 걸어 왕의 외척을 등에 업거나 쿠데타를 통한 권력 장악이 아니라 당당한 국가의 공신으로 인정해 주었죠. 그렇게 척준경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나 싶었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1127년 3월 정지상, 김한 등은 척준경의 과거에 궁에 침입하여 왕을 위협하고 궁을 불태운 일을 들먹이며 이재겸의 난에서 그가 세운 공은 한때의 공이지만 임금을 능멸한 죄는 만세의 죄라며 척준경을 탄핵하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척준경이 부담스러웠던 인종은 이를 명분삼아 그를 신안으로 유배 보냈으며 그의 세력도 축출했습니다. 물론 얼마 뒤 인종은 척준경의 죄를 경감해 고향인 곡주에 살게 하고 이들의 죄는 기록하되 친족들은 모여 살 수 있게 해주었으며 1144년에는 척준경의 공을 부인할 수 없다며 조봉대부, 검교호부상서라는 관직에 새로 임명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척준경은 벼슬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창으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를 통해 척준경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진정벌이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전투에서 보여줬던 전술이나 개인 내 무력은 영웅에 가깝고 특히 조선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이는 만큼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는 분명한데 그런 그가 다른 영웅들과는 달리 창작물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겸과 같은 권신들에게 휘둘려 간신의 맹견으로 전락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칼로 흥하고 칼로 망한 인물의 표본인데 그가 무언가를 주도하기보다는 리더의 결정을 따라가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뛰어난 능력도 올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하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그의 상관이었고 절친이었던 왕자 때문에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없었다는 썰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왕자. 그럼 지금까지 코기였습니다.